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일제에 대한 저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일제의 통치에 대해서 그렇게 넋놓고서 당하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들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했던 것이고, 바로 그런 저항 끝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독립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을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바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수업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프린트 6페이지에 해당이 되고 교과서는 52페이지예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자, 3.1운동이 일어나다에서 먼저 3.1운동이 갑자기 뜬금없이 생겨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통치했었던 1910년 기억해 주세요. 1910년 무단통치 시기 때에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본에 대해서 저항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라고 한다면 크게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근현대사 부분에서 특히 일제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좀 혼돈이 되게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분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때문에 여러분들은 처음에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일제의 통치 제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당연히 일제의 통치가 그 시대마다 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저항 방식도 그거에 따라서 변한 것이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또 나누어서 본다고 한다면 국내와 그 다음에 국외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이들도 전부 다가 사회주의 계열과 그 다음에 민족주의 계열이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서 이렇게 일제에게 저항했었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렇게 분류를 해줘 가지고서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좀 더 복잡한 이 근현대사 부분을 그나마 좀 더 쉽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1번 3.1운동이 일어나다. 1910년대 당시 때의 일제의 통치는 뭐죠? 바로 무단통치죠. 무단통치. 누가 이제 보니까는 이야기 만들기 썼는데 무단통치라고 써야 될 곳에다가 문화통치라고 적은 학생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 거의 영순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헷갈리지 말고 무단통치하고 문화통치를 헷갈리지 말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겠습니다. 1번에 1910년대엔 국외에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1910년 되기 직전에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강제 병합을 당하기 직전에 우리나라는 일제에게 의병으로 열심히 저항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패배해가지고서 남한 대토벌 작전 패배해가지고서 만주로 건너간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애국개몽 운동 단체 중에서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다고 얘기했었죠. 그 단체는 당시에 만주로 건너갔었던 그런 이제 의병 계열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만주 지역에 정착을 해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드는 것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보이는 사문부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사문부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해가지고서 사람들이 항일 기지를 만들어냈다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바로 일제가 당시에 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탄압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다지 많은 활동도 일어날 수 없었어요. 우리나라 멸망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의병 활동이 벌어지기도 했었지만 이건 너무 산발적인 것이었고, 당시에 고종의 밀명을 받았던 임명상과 같은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최익현 선생의 제자였었죠. 바로 일제에게 경고를 날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유생들이 전부 다 독립운동을 벌이겠다라고 경고를 날렸지만 날린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대로 일제에게 잡혀버려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바로 여기 보이는 국내에서는 대한광복회와 같은 그런 비밀결사 단체가 만들어졌던 반면 문제는 뭐냐, 이제 대한광복회는 이제 알려진 것들이고 대부분 다가 비밀결사예요. 비밀스럽게 만들어진 단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셀 수 없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서간도 지역에서는 삼원보에 있었던 곳이 나중에 경학사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면서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정착을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근대적인 군사 훈련 같은 것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근대적인 문물 교육을 받기 위해서 신흥장숙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 신흥장숙소가 나중에 신흥무관학교가 되고 이 신흥무관학교가 나중에 우리나라 독립군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네, 북한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다시피 서전서숙이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명동학교와 같은 학교가 만들어졌는데 당시에 중간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졌으며 이 중간단이 나중에 이제 그 북로군정서라고 하는 군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북로군정서가 그 이름도 유명한 바로 김좌진 장군이 이끌고 있었던 군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나중에 임시정부 산하로 스스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연해주 지역. 연해주 지역은 바로 어디냐? 보세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자,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당시에, 서간도 같은 경우에 아마도 이쪽 계열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북간도 같은 경우에 이쪽 계열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예. 그 다음에 당시에 연해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쪽 계열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가 옛날에 러시아가 바로 청나라에게서부터 할양받은 땅이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연해주로 넘어갔던 사람들은 중국의 이제 통제를 받았던 것이 아니고 러시아의 통제를 받았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서 연해주 지역의 경우에는 아예 자체적으로 일제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바로 대한광복군 정부라고 하는 정부 자체를 아예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미국의 전참 바로 대한인 국민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홍보하고 활동을 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갖춰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1910년 당시 때에는 이렇게 독립운동 단체들이 산발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긴 했으나 일제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히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 아직까지 정착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때 당시에 바로 그 일제의 초반기 무단 통치 시기 동안에 조금씩 힘을 키워나가고 있던 상황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1910년대 국내외 민족운동에서 자, 첫 번째 동그라미 국외의 민족운동에서는 서간도에 빈칸이 잡혔습니다. 삼원보를 기억해주고요. 그 다음에 경학사라고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 다음에 경학사에서 밑줄,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이제 서로 군정사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이 다음 줄에 신흥강습소 밑줄 쳐줍니다. 신흥강습소. 이 신흥강습소가 나중에 신흥무관학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기 바래요. 이 신흥무관학교가 나중에 와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 사무실 얘기했었죠? 현재 경희대에 전신이 된다는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북간도 지역에서는 서전서숙이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명동학교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중간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여기에서 활약을 하게 되는데 중간단에다 박스 치고 이후 이것이 바로 나중에 김좌진 장군이 이끌게 되는 북로군정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북로군정서. 그 다음에 연해주에다가 박스 치고 블라디보스톡의 한인촌. 블라디보스톡은 우리나라와 거의 맞닿아 있는 러시아의 항구 도시거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블라디보스톡에서 바로 한인촌에서 빈칸을 적었습니다. 대한광복군 정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미국 빈칸을 적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한인 국민회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각각 밑줄 치고 연해주 박스, 그 다음에 미국 박스, 그 다음에 대한인 국민회 밑줄. 네, 다음에
국내의 민족운동에서는 대한광복회가 있었습니다. 대한광복회 밑줄. 그리고 다음 오른쪽에 비밀결사단체 구성 박스. 비밀결사단체 구성 박스. 자, 그 다음에 자, 2번 독립의 의지가 무르익다 에서부터 3.1운동이 나라 안팎에서 나라 안팎에 영향을 끼치다를 보는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때는 세계대전이 이제 막 끝났어요.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에 독일이 패전을 했잖아요. 근데 독일이 당시에 전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패전했기 때문에 독일은 이때 당시에 그 많은 식민지들을 연합군에게 뺏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은 당시에 그 식민지들을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두는 것을 원하긴 했었지만 이게 바깥쪽으로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왠지 좀 뭐랄까 체면이 좀 안 쓰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세계대전의 동시기에 가장 커다란 기여를 했었던 나라였던 바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바로 윌슨 대통령이었던 사람인데 이 윌슨 대통령이 당시에 어떻게 했었냐면 되게 이상적인 얘기를 했었어요. 즉 패전국의 식민지에 해당되는 지역에 살고 있는 민족들의 운명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 자신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이때 당시에 내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른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를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해서 그거에 따라서 독립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었던 대상 민족은 패전국의 식민지 백성들입니까? 아니면은 승전국의 식민지 백성들입니까? 바로 패전국의 식민지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정말 안타깝게도 일제는 승전국이었어요. 연합군의 일원이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됐냐면 사실 우리나라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한다면 비록 우리가 이거 원래 몰랐던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패전국이 아닌 승전국의 식민지 백성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하나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일제에게 바로 우리가 일제에게서부터 독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만세계에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래 한국이 그렇게 독립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그럼 독립시켜줘야지 라고 해서 독립을 시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여러 지역에서 이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아서 신한 청년단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바로 이제 상하이 지역으로 옮겨가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애국지사들이 모여가지고서 거기에서 자체적인 단체를 꾸린 다음에 그들이 비록 우리나라의 정부는 아니지만 바로 우리나라를 대표해가지고서 김규식 선생이라고 하는 분들, 즉 이제 세계 1차 대전을 마무리 짓는 종전회의인 파리 강화회의에 한국의 대표로서 파견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 한국의 대표로 파견했던 김규식을 과연 연합군들이 인정해 줄 것이냐? 그것은 좀 아니겠죠. 결과는 이렇게 해가지고 김규식 선생을 일단 파견했고, 근데 여기에 이제 삐를 봐왔었던 이때 당시에 만주 지역에 바로 이제 그 독립운동가들은 당시에 바로 거기 안에서 애당초에 우리는 이렇게 일제에게서부터 독립할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그냥 만천하에 공표를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른바 대한독립선언서를 만든 다음에 열심히 이걸 뿌리고 우리들은 스스로 정부를 만들겠다 하고 딱 선언을 한 거예요. 딱 선언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소식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유학생들이 대거 많이 유학을 갔었던 일본으로 그 소식이 전파가 됩니다. 자, 일본으로 그 소식이 전파가 됐을 때 그때에 비록 아버지가 친일파기원 쪽에 해당되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아니면 그거랑 전혀 관계없이 그냥 부자라서 나중에 출세하기 위해서 가족들의 그런 권유에 따라서 일본까지 유학 왔던 그런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학생들이 딱 도착을 하고 보니까 일제가 우리나라 백성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차별 대우를 하고 엄청나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제 깔보고 이렇게 했던 것이 그렇게 했던 것에 치를 떨었었던 우리나라 유학생 출신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애당초에 한군에 모여가지고서 2월 8일 날 본인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서 대거 조선인 유학생 출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서 2월 8일 날 이른바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합니다. 이 유학생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시대 때의 유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바로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들을 전부 다 일본 쪽으로 이제 지배하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파견해가지고서 이렇게 엘리트들을 키운 거잖아요.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들이 바로 이탈 독립선언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을 오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나중에 차세대 리더가 될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차세대 리더가 될 사람들이 28 독립선언서를 제창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 이 소식이 딱 전해지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그럼 국내는 어떤 상황이었냐? 국내 그때 당시에 이 무단 정치에 대해서 반감이 너무 심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사람 대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본인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즉결 처분권을 해가지고서 태형 같은 걸 시행해가지고 막 두들겨 팬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맨날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나게 억압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에 대한 반감이 너무 심해 있었기 때문에 국민적인 울분이 막 응축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바로 고종께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 설이 있어요. 이건 하나의 설이긴 한데 하나의 설이에요. 당시에 고종 황제는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좀 노력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단체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황실 재산, 일제 계좌 많이 뺏겨도 굉장히 많긴 많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돈의 일부를 독립운동 단체에게 제공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실제 제공을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고종 황제의 이제 후손 중에서 일부는 아예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려다가 실패했던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딴 건 몰라도 일제가 이 고종 황제를 정치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왜? 공식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멸망한 나라의 군주이긴 하지만 일본이란 나라의 두 번째로 바로 이제 높은 이제 존재였던 거예요. 일본 천황 다음으로. 그래서 당시에 고종 황제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었는데, 근데 이런 고종 황제가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서 누군가 이제 그 궁녀에게 시켜가지고 이제 이때 당시에 음료수를 한 잔 마셨답니다. 아마도 그게 식혜였던가 수정한가 뭐 이런 걸 한 잔 드셨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록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 소문에 의하면 수정관과 이 식혜를 딱 한 잔 딱 드셨는데 갑자기 드시자마자 갑작스럽게 얼굴이 파래지시더니, 그러더니 내가 도대체 먹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다음에 피를 토하고 돌아가셨다더라 라고 하는 말이 있대요. 그 때문에 백성들이 이것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일제는 이때 당시에 고종 황제의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일까요? 바로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던 그런 모습 같은 것을 전혀 백성들에게 전혀 보이지 않은 겁니다. 그런 채로 바로 고종 황제의 장례를 치르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되자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전통 중에 하나는 왕을 어버이처럼 여기는, 왜 유교국가였으니까 바로 부모님을 모시듯이 왕을 부모님처럼 모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을 어버이처럼 모신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각 지방에서 라운드 지식인이라 볼 수 있었던 양반의 후예들과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 전부 다도 고종이 돌아가시는 그 행여가 바로 이제 3월 3일 날 장례식을 하게 될 때 바로 그것을 공식적으로 진행을 하기로 결정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자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서울로 올라오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잘못하면은 일제에게
일제의 그런 통치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하나의 기폭제가 될까 무서웠었던 일제는 당시에 그렇게 올라오는 사람들을 최대한 단속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단속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일제가 우리나라에 파견했었던 그 경찰 병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적다 보니까 모든 걸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던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바로 그 틈을, 그 치안의 공백을 틈타서 당시에 우리나라의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민족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상 이제는 종교계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지도계 그 정치적인 지도자에 해당됐던 가장 큰 어른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으니까 고종황제. 그다음에 종교계밖에 없게 되다 보니까 종교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그때 당시에 한 자리에 모시게 된 겁니다. 당시 이 손병희 선생은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 알고 있는 1894년에 일어났었던 동학농민운동이 있었죠. 이 동학이 바로 현대식으로 교리를 변경을 해가지고서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그런 형태의 이제 그 종교를 하나 만들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최조에서부터 최시영, 그 다음에 최시영에서부터 바로 동학의 교주로 인정받았었던 당시에 이 손병희 선생이 뭘 하게 됐었냐면은 바로 이제 기존의 동학을 천도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꾼 다음에 현대식으로 이것을 현대식 종교로서 바꾼 그런 형태의 종교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 꼬이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이 천도교의 바로 이제 교주였었던 손병희 선생과, 그 다음에 불교계는 당시에 일제가 불교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불교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일본 불교계에 기대려고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바로 이 불교계의 큰 스님 중 한 명이었었던 만해 한용운 선생이 불교계를 대표해서 한 자리 모시고, 그 다음에 기독교 계열 쪽에서도 바로 이승원 선생께서 같이 모이셔가지고서 그 외에도 이 기타 이 민족 대표로 불릴 수 있었던 민족 대표 33인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바로 이 일제에 저항해서 이른바 독립운동을 펼쳐나가자라고 딱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해당된 날짜를 언제 정했냐면 사실은 3월 1일이 아닙니다. 언제냐면 고종의 장례식이었던 3월 3일 날 전반적인 만세운동을 펼치자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3월 3일 날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만세운동을 벌이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바로 일제가 바로 이제 그 만세운동을 벌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이유 때문에 만세운동을 벌인다라고 하는 바로 이 홍보지 같은 것을 사람들에게 날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홍보지를 제작을 하다가 일부 학생들이 보면 일제에 걸린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시에 이분들이 말을 많이 들었었던 적극적인 행동파였던 이 학생들의 일부 이렇게 걸리게 되자, 이때 당시에 이 소식이 민족대표 33인에게 전달이 되게 되자 민족대표 33인 여기에서 앞으로서 안 되겠구나 생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황급하게 시기를 3월 3일에서 3월 1일로 당깁니다. 3월 1일로 당긴 다음에 이제 민족대표 33인이 진짜 원했던 것은 일제에게 폭력적으로 저항을 하게 되면 그럼 전 세계의 많은 그 연합군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들이 봐라, 조선인이 저렇게 무력밖에 모르는 인간들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무슨 놈의 독립을 허락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 줄 알았어요. 때문에 문제는 독립선언을 딱 하게 되면은 우리 민족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일제에게 무력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에게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반대를 하고, 비폭력적으로 일제에게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면서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바로 민족 문화적인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인정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원래 학생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서 독립운동 딱 펼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가 갑자기 바로 이제 탑골공원에 가서 거기에서 만세운동을 벌이려고 했는데, 탑골공원에 해당되는 날짜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만세운동 벌인 것이 아니라 탑골공원 옆쪽에 있는 음식점이에요. 태화관이라는 음식점이에요. 이게 음식점 이름이에요.
태화관이한 음식점에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나는 자칭 민족대표 33인에 해당되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글을 씁니다. 뭐 글 쓰는 데에서는 뭐 우리나라 3대 천재 중에 한 명이라고 불렸었던 육당 최남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천원 이광수와 같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독립선언문을 작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독립선언문을 열심히 낭독을 했었죠. 근데 웃기게 뭔지 알아요? 낭독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3월 1일 날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한 분이 바로 일제 경찰서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민족대표 33위는 좀 전에 태화관이라고 하는 음식점에서 바로 독립을 선언한다라고 하는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으니 일제는 빨리 와가지고서 우리들 다 잡아가시오 이렇게 전화한 거예요. 즉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화시위 의지를 일제에게 과시하기 위함이다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민중들이 그걸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탑골공원에서 바로 이분들이 직접 와가지고서 독립선언을 만세운동을 벌일 거라고 생각했었던 많은 민중들은 암만 기다렸는데 불구하고 이분들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일부 학생들이 당시에 이 태화관으로 막 달려갔어요. 수소문을 해가지고서 달려가가지고서 그래서 민족대표 33일 딱 만나게 됐을 때 아니 여기서 뭐 하십니까? 빨리 와가지고서 탑골공원에서 바로 만세운동 시위를 이제 아까 이끌어 가셔야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폭력 시위에 찬성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분이 전혀 가지 않는 겁니다. 때문에 울고불고 매달렸던 학생들, 그렇다고 한다면 정녕 안 되겠거든. 당신들이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독립선언문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좀 복사해서 하나 주세요. 그럼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서 여기에서 만세운동을 이끌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간신히 이제 한 분이 이걸 인정을 해가지고서 바로 학생에게 바로 이 독립선언문을 복사해서 줍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그 독립선언문을 딱 들고서 이때 당시에 탑골공원으로 달려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 이때 당시에 이분들이 만들었었던 독립선언문을 그대로 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그 순간을 우리 민족 백성들 전부 다가 어느 순간에 전부 다 간에 마음속 깊이 꿈꾸고 있었던 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분들이 전부 다가 독립선언을 하겠다라고 딱 얘기하는 그 순간 그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슴속은 완전히 개방이 됩니다. 즉 이렇게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다음에 바로 이때 당시에 학생 대표가 대한독립 만세! 만세! 이걸 외치게 되니까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옛날 신분이 천민이든 노비든 아니면 일반 백성이든 상인이든 뭐 관료였던 아니면 양반이든 그런 것과 다 관계없이 심지어 기생이었던 다 관계없이 여자 남자 관계없이 다 한순간 눈물을 흘리면서 다음번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대한독립 만세를 딱 외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의 여파가 굉장히 심각했던 거예요. 왜? 이게 서울 한복판이었잖아요. 서울은 그때 당시 대한민국의 우리나라 안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가 밀집했던 곳입니다. 탑골공원이 있는 데에서 바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를 사람들이 듣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독립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용솟음 치면서 각 지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서울 전체가 완전히 대한독립 만세에 바로 그 소리로 완전히 다 둘러싸였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엄청나게 이 대한독립 만세를 많이 외쳤다고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태화관에서 시작했던 대한독립 만세 운동은 3.1운동의 시작은 탑골공원을 시작하게 되면서 도시로 확산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전국의 도시들은 전부 다 철도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철도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당시에 고종의 장례식에 참가했었던 많은 분들이 이제는 고종의 장례가 끝나고 나서 바로 돌아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각 지역에다가 서울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졌다더라 라고 하는 것을 각 지역에다 막 전파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소식을 들었었던 지방에 있는 백성들 전부 다가 나도 독립을 조선의 독립을 원했어 라고 하면서 다 같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까지 시행했었을 때에 바로 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가 일제가 bom봉으로 때리고 말로 짓밟고 그렇게 해도 전부 다가 하나같이 어떻게 했냐면은 다 그걸 맞으면서도 평화롭게 정말 시위를 했어요. 평화롭게 시위를 하다 보니까 일제가 너무 갸우뚱한 거지. 얘네들 저항도 안 하는데 반항을 이렇게 한단 말이야. 불복종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일제는 바로 이 만세 운동을 벌였던 주모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다 잡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누구가 한 명이 너 주모자지 나와 했더니 아니요 내가 주모자 아니 내가 주모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자리에 나서게 되니까 일제는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감옥에다 가둬가지고서 고문하고 싶은데 잡혀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감옥이 모자랄 정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저항을 하게 됐고 그 과정 중에서 열받았었던 일부 이 일제는 우리나라 백성들을 바로 이제 폭력적으로 진압하기 시작했었어요. 바로 여러분들 이 일제의 무단 통치 시기가 아직 끝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제는 밟으면은 제대로 이 뭐라고 할까 독립운동이 밟힐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벌여졌던 만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화성 제암리 사건 같은 것입니다. 만세 시위 참여자를 투옥하고 고문한 다음에 제암리 사건을 벌이기도 했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만세 시위 참여자를 이제 그 투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항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여러분이 잘 보는 그림도 유명한 영원한 누님이시죠. 바로 유관순 누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만세 운동에 인해 가지고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서 계속해서 만세 운동을 주도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돌아가시게 이렇게 됐었던 그런 분이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화성 제암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일본군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서 어떻게 했느냐 아예 만세 운동이 벌어졌다고 생각되는 마을들을 몇 군데를 골라가지고 첫 번째 거기에 있는 남자 그 다음에 혹은 일반 백성들을 전부 다 그 근처에 있는 제암리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로 모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안에다가 전부 다 가둬놓고 바깥쪽에서 교회를 포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거기다가 불을 확 질러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시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갑자기 불이 질리게 되니까 자기들이 죽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여기를 탈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일본 놈들도 탈출하는 사람들을 총을 쏴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린 거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탈출하는 사람들을 총알을 쏘는 것도 아깝다 생각했던 일본인들은 총에다가 검을 꽂아놓고 탈출하는 사람들 전부 다 찔러가지고서 그래서 죽이게 됩니다. 몇몇 사람들은 바로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엄마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데리고 거기 갔는데 불을 지르니까 아이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창문을 깨고서 자신의 아이를 바깥쪽으로 던졌고 그렇게 해서 떨어졌던 그 아이는 이 던진 것 때문에 울고 있었는데 바로 그 아이에게 달려가가지고서 그 아이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엄청나게 탄압을 했었던 게 바로 일제의 탄압 방식이었어요.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됐었냐면 마침 일제가 각 지역을 그런 식으로 탄압한다는 소문을 듣고서 우리나라에 파견됐었던 바로 기자가 거기 근처를 실제로 취재를 하러 갑니다. 문제는 그렇게 취재를 하고서 딱 봤더니 이건 인간으로서 문화인으로서 할 짓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제 모르게 바로 이 필름을 챙겨가지고서 당시에 전 세계 언론에다 싹 다 뿌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갔더니 일제가 아니 문화적으로 조선 백성들을 잘 통치한다면서 왜 이렇게 폭력적으로 백성들을 탄압한다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전 세계의 비난이 일제에게 쏟아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은 좀 더 후의 일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조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폭력적으로 이렇게 비폭력적으로 일제에게 저항했던 백성들은 농촌까지 이제 확산하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각 지역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 파견되었었던 일본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죠. 그래가지고 일본 경찰 몇 명들이 있었었던 헌병 주재소 이런 데를 갑작스럽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습격을 해버린 겁니다.
습격을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있었던 그런 헌병 경찰 같은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처음에는 비폭력적이었지만 나중에 어떤 폭력적인 양상도 띠게 됐었던 3.1운동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3.1운동의 배경 자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 2개. 자, 동그라미 1번 파리 강화회의에서는 빈칸에 적혔습니다. 민족 자결주의. 자, 민족 자결주의 적어주고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신한 청년당이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 선생을 이때 당시에 소개합니다.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3번에서는 바로 만주에서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합니다. 만주 지역에서는 바로 대한독립선언서를 만들어가지고서 우리나라의 독립의 의지를 내보였던 것이죠. 네, 동그라미 4번에 그 소식을 듣고서 일본에서는 28독립선언서를 이때 당시에 제창합니다. 28독립선언서니까 3.1운동 바로 직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2월 8일입니다. 2월 8일. 국내에선 동그라미 1번 일제의 무단 통치에 따른 반일 감정이 고조됐었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고종의 국장일, 동그라미 2번 고종의 장례, 국가적인 장례를 이제 국장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고종의 국장일에 맞춘 종교계, 천주교, 기독교, 불교계의 만세운동 준비가 있었습니다. 전기에서는 바로 별표 2개. 이건 3.1운동 자체는 너무 중요해요. 반드시 여러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전기에서는 손병희 씨는 이제 손병희 선생은 천도교, 그 다음에 한용운 선생은 불교, 그 다음에 이중훈 선생은 기독교 계열 쪽에 대표로 하는 민족대표 33인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이 바로 여기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월 1일에 이것을 전개하게 되었고 초기에다가 초기에 네모 비폭력주의 빈칸에 되었습니다. 비폭력주의. 초기엔 비폭력주의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후기, 박스, 폭력도 일부 동원.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보면은, 자,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식 별표 2개 쳐주세요. 이 순서 한번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식 태화관에서 있었죠? 그러다가 탑골공원에서 만세 시위를 합니다. 도시에 확산됐으니 당시에 확산됐을 때 저항하는 방식은 철시, 즉 시장을 아예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개최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물자 같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겠죠. 동맹휴업, 이때 당시에 학생들은 아예 학교 안 가고 전부 다 시위하러 나간 겁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들은 아예 파업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전부 다 올스톱되게 되다 보니까 일제의 통치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촌 확산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폭력도 동원합니다. 폭력, 빈칸이 있습니다. 폭력.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일제 식민 통치 기관을 습격했었고 나중에 가서 이것은 이 소식이 전파가 되게 되자 만주 지역과 연해주와 미국과 심지어 멕시코 또 일본까지 전 세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다가 이 3.1운동의 여파가 막 퍼지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기게 된다고 한다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제의 무력 탄압에서는 바로 일제가 무력으로 만세 시위를 탄압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유관순 등 만세 시위 참여자를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고문까지 합니다. 동그라미 2번 화성에는 제암리 마을 제암리예요. 리 글자 잘못 썼는데 자 제암리 마을에 바로 이제 그 사람들을 학살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정말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3.1운동은 엄청난 의의를 갖고 오게 됐었어요. 자, 별표 2개. 의의에서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우리나라 사람들이 딴 건 몰라도 비록 승전국의 식민지긴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들은 바로 일제에게 독립하고 싶다 라고 하는 의지를 전 세계에게 알리게 됩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서는 민족의 독립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요 순간 빈칸이 적혔습니다. 동그라미 2번 모든 계층이 참여한 민족 최대의 독립운동입니다. 모든 계층 빈칸이 적혔습니다. 모든 계층. 즉 무슨 말이냐,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가보개혁 당시 때 신분제도가
이제 공식적으로 없어지긴 했었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제도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옛날 노비의 자식들은 그 사람이 출세해도 이런 노비의 자식 같으니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던 경우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었느냐, 바로 이들은 3.1운동을 일으키게 되었을 땐 노비의 후손이었던, 양반의 후손이었던, 중인의 후손이었던, 평민의 후손이었던, 아니면 천민의 후손이었던 상관없이 전부 다 한마음으로 3.1운동을 희망했습니다. 3.1운동을 통한 바로 조선의 독립을 희망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들, 친일파조차도 이때 당시에 3.1운동을 희망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친일파 계열 쪽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이제 사람 중에 한 명은 이완용이 당시에, 일제에게 거대한 돈을 받으면서, 이제, 귀족으로 살고 있다가 3.1운동이 너무나도 많이 퍼지게 되자 당시에 일제에게 조선을 좀 독립시켜주면 안 되겠는가라고 하는 건의서까지 냈다가 이제 엄청나게 꾸지람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친일파의 마음도 돌려놓을 정도로 엄청나게 커다란 이제 그 파급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3.1운동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속에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바로 신분제의 잔재가 사실상 거의 말끔히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동그라미 3번. 그 다음에 민족운동의 주체가 학생, 노동자, 농민까지 확대하게 됩니다. 즉, 옛날에는 엘리트 중심으로, 즉, 이런 지도자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이제 만세운동을 벌이고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끝머리에 가서 이렇게 이제 살짝 피해 버리시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실질적인 독립운동들은 일반 지도자급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과 학생들과 그 다음에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주도를 해가지고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됐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밑줄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참. 민족운동의 주체가 학생, 노동자, 농민까지 확대. 동그라미 4번. 일제의 식민통치 방식의 변화를 일으킴. 이것이 바로 무단통치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바로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길 바라고요. 동그라미 5번에서는 여러 갈래의 독립운동을 통합하여서 민주공화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엄청나게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게 바로 이 3.1운동입니다. 바로 당시에 이렇게 관련됐던 모든 자체들을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전부 다 총괄해가지고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것에 영향을 끼치게 만들었던 게 바로 이 3.1운동이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6번에서는 나중에도 중국 쪽에서도 5월 4일 날 일제가 중국에게 너무나도 심각한 그런 요구를 하게 되자 이거에 반발해가지고서 중국에서 일제에게 이제 그 저항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민족운동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뭐냐면 5.4운동이라고 하죠. 근데 이 5.4운동이 바로 3.1운동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일제에게 저항하자라고 하는 모토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인도의 간디의 그 유명한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바로 그런 것과 같은 운동에서도 우리나라의 비폭력주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